2026년 4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유를 파는 나라들이 원유를 사는 나라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UAE가, 쿠웨이트가 세계 최대 산유국들이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석유를 당신네 땅에 맡겨주십시오. 소름 돋을 준비하세요.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에너지 뉴스가 아닌지, 저는 이것을 한국이 에너지 소비국에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위상이 전환되는 역사적 장면으로 읽었습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을 돌며 무엇을 가져왔는지. 둘째, 왜 산유국들이 역으로 한국 비축기지를 원하게 됐는지 그 구조적 이유. 셋째, 일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인정하면서도 경계하는 시선.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두시고 함께 보시죠. 저는 이 사건을 원유 확보 외교가 아니라 에너지 지정학 재편의 신호로 읽었습니다.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봉쇄가 만들어낸 위기 속에서 한국은 피해자로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역이용해 산유국들이 먼저 찾아오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2026년 2월 말 세계 에너지 지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역사상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호르무즈. 폭이 고작 48km에 불과한 이 좁은 해협을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합니다. 세계 해상거래 석유의 4분의 1이 이 병목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쇄는 40일을 넘겨 계속됐습니다. 한국에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호르무즈를 경유해 들여옵니다. 일본은 93.5%입니다. 아시아 두 경제 강국이 동시에 에너지 동맥이 잘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48일분의 국가 비축원유를 방출하고 미국, 브라질 등으로 대체 조달선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비축량이라는 두꺼운 방패를 쥐고 조용히 버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특사 자격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월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8일간 4개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귀국해 4월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나프타 최대 210만 톤.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한국이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나프타 210만 톤은 작년 기준 한 달치 수입량입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물량이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강 실장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막혀있는 길이 아니라 뚫린 길에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원유 1,800만 배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작년 수입량 1,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양입니다. 카자흐스탄 원유는 러시아를 거쳐 흑해 루트로 수출됩니다. 호르무즈와 완전히 무관한 경로입니다.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여러 나라에서 특사가 왔지만 대통령 예방이 성사된 특사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가 줄을 섰는데 대통령실 문이 열린 것은 한국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만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하이삼 국왕의 장남 디아진 비나이삼 알사이드 경제부총리와 면담했습니다.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 공급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습니다.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선입니다. 오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접촉해 오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처음 본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파이살 빈 파르한 외교부 장관,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아람코 의장 겸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를 잇따라 면담했습니다. 사우디는 불확실했던 약 5천만 배럴을 4월에서 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약속했고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을 한국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가 한 말을 주목하십시오.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스스로 한국 최우선을 약속한 것입니다. 카타르는 원래 방문 계획에 없었습니다. 강 실장은 현지에서 미국이란 2주 휴전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카타르행을 결정했습니다. 타민 빈 하마드 알산이 국왕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국왕은 한국을 최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카타르는 전쟁의 여파로 한국과 맺은 LNG 수출 계약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국왕이 약속한 것은 이행 불가를 선언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호르무즈가 열리는 대로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 속에서도 국왕이 직접 한국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외교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원유를 구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중동 최고위급 인사들과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강훈식 특사가 원유를 구하러 중동에 간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반대 방향의 뉴스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산유국들이 한국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기지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쪽에서 동북아 비축기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석유를 파는 나라들이 석유를 사는 나라의 땅에 자신들의 원유를 맡기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는 수출하는 원유의 절대적인 비중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 나라들에게 호르무즈 봉쇄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치명적입니다. 양기욱 실장의 말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해법이 바로 역의 비축입니다. 원유를 해협 밖에 미리 보내놓고 유사시 거기서 팔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의 비축의 최적지로 한국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미 UAE 아부다비 국영석 유사 ADNOC는 한국석유공사의 여수 비축기지에 원유 200만 배럴을 입고한 상태입니다. 국제 공동 비축 사업으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ADNOC 외에도 중동의 다른 산유국들이 추가로 접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국가명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더 놀랍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유유 저장시설에 산유국의 원유를 보관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수급 위기 발생 시 한국 정부는 그 물량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 한국이 돈을 받으면서 동시에 위기 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도 가지는 구조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 확장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과 한국 원유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 사업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산유국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추가 경정 예산에 2천만 배럴 규모의 비축기지 추가 증설 설계 용역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한국 비축기지의 총 용량은 현재 1억 4,597만 배럴로 약 90%가 사용 중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강 실장의 발언이 이 구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습니다. 원유와 나프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비축기지 활용이 언급되면서 협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원유를 얻으러 갔더니 비축기지까지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흐름이 하루 차이로 터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동북아 에너지 허브로 전환되는 하나의 구조가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AFPG지통신은 강훈식 브리핑 당일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루트를 통해 2억 7천만 배럴 이상의 원유 공급을 확보했다. 야후재팬 뉴스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교도통신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로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숫자만 전한 게 아닙니다. 주어에 정부 주도를 붙였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소비 자제 요청에도 조심스럽게 머뭇거리던 바로 그 시점에 그런데 일본 언론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사실 전달입니다. AFP 교도통신 계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평가 없이 논평 없이 숫자만 전달했습니다. 이 절제된 보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한국의 취약점 부각입니다. 뉴스위크 일본판은 4월 14일 한국의 석유위기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한국의 긴급 비축원유 90만 배럴이 베트남으로 유출된 사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경유로 수입하는 한국이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했으며 정부 대응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니케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의 석유 비축량은 IEA 기준으로 약 201분이지만 실제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7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국 미디어가 지적하고 있다며 구조적 취약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강훈식 성과를 정면으로 평가하지 않고 대신 한국의 약점을 부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싱크탱크들의 반응입니다.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와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가 개최한 긴급대담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안보를 생각할 때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산 나프타 수입량은 전체의 15%에 달합니다. 한국을 축으로 한 아시아 광역 석유 공급망 체제의 발전은 일본의 연료 조달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 에너지 허브가 되는 것이 일본에도 이득이라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사실상 의존하게 되는 구조적 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상황은 불편합니다. 에너지 안보에서 248일분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비축을 자랑하는 나라가 막상 산유국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비축기지는 자국 정유사를 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명시했습니다. 석유 비축법은 국내 석유 정제 사업자와의 계약이라고. 외국 산유국이 맡길 수 있는 공간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산유국의 원유를 보관하고 임대료를 받고 위기 때 우선 구매권을 확보하는 구조를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비축량이 많은 것과 세계가 찾아오는 허브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허브를 찾을 때 한국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고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세계는 에너지 공급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2023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공격했을 때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호르무즈가 막혔을 때 세계는 세 번째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수에즈, 바브엘 만데브, 호르무즈 세 개의 해상물류 요충지가 중동에 밀집돼 있고 하나의 분쟁이 복수의 병목을 동시에 위협한다. 이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중동 밖의 원유를 미리 옮겨두려는 수요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집중되는 방향이 동북아입니다. 아시아 최대 소비 시장에 가까운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저장 거점.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리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있습니다. 석유 저장 정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제공동비축사업이라는 제도적 틀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를 통해 중동 최고 위급과의 신뢰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강 실장이 귀국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외교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오는 길에 산유국들이 먼저 문을 두드리게 만들면서. 이 한 문장이 지금 한국이 에너지 지정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해줍니다. 역사는 늘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한국은 중동 건설 붐에 뛰어들어 오일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자본이 한국 산업화의 씨앗이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첫 번째 전환이었습니다. 2026년 두 번째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번에 한국은 단순히 위기를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보관하고 중개하는 나라로. 산유국들이 우리 석유를 맡아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한국의 인프라에 대한 신뢰만이 아닙니다. 이번 외교가 증명한 한국의 실행 능력, 그리고 중동 최고 위급이 직접 확인한 파트너십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이 닻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함께 읽어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